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슈 오늘도 넘쳐납니다. 새로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무고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당직 인선을 놓고 충돌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취임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는 여야의 데시벨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 6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말을 덮었습니다. 방송사의 경영을 감당하는 이사 선임을 5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도하고 무법한 일입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날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반노동, 반노조라는 비판에 일방적인 낙인 찍기라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2번 갔지.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방통위원장 임명, 오전 11시 취임식, 오후 5시 비공개 회의, 오후 7시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완료. 임명에서 첫 임무 수행까지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후 8시 40분쯤 퇴근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오늘 회의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표정은 상대적으로 밝아 보였습니다. 관용차의 문이 열리고 첫 마디는 굿모닝이었습니다. 부모님.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면 자신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는 질식합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도 없이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에 대해 당사자는 짧지만 심오한 답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 방문진 교체 뒤 굿모닝을 외친 이진숙 위원장.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올라왔는데 비슷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방통위 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2024년 7월 31일 대통령 윤석열. 네,
김희정 의원님, 저렇게 이제 임명장 수여식도 있었고요. 출근길에서는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션 클리어 됐다. 이제 어제 그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 일차적으로 완수를 했다라는 그런 일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속 터지고 있는데 굿모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경쾌한 출근길 모습을 보니까 더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지금 새롭게 불거진 법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이 뭐 상품권 산 적 없다 그랬는데 400만 원어치 상품권 결제한 거랄지, 세월호 특조위에서 동행 명령했는데 사장실 내부에 있는 비상구로 도망가가지고 대전에서 서울로 와서 호텔비 결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횡령이나 배임죄로 지금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저런 불법적인 의결들을 서슴지 않고 임명장 수여식도 지금 미룬 채로 어제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가가지고 이사 의결부터 먼저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아마 김문수 장관 지명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이 정권은 정말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내는구나. 노조 혐오로 가득 찬 극우적 시각의 인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장관직에 앉힐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본인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원포인트 미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제 뭐 훌륭하게 본인 입장에서 달성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급한 불 껐다라는 심정으로 탄핵 발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그냥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아마 국민의 울분을 더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원포인트 미션 클리어. 김재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밀린 숙제를 한 거죠. 어쨌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그 인사청문회를 3일씩이나 진행하면서 옛날 옛적의 이야기, 대전 MBC 사장 시절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빵을 샀네, 몇천 원을 결제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막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공영방송의 현재 지배구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날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박문진 이사를 임명을 해버리니까 더 울분에 차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제 지금 울분에 찬 국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또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입장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움직임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무고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일단 탄핵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롭게 나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중복으로 받은 거죠. 예, 현금으로 출장비를 받은 거를 받았는데 이미 또 한 번 업무카드로 또 쓴 거죠. 출장비를 현금으로도 받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이제 카드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예. 카드까지 또 쓴 거죠. 이건 완벽한 횡령 아닙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탄핵 사유가 나오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공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인으로서 살았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업무카드를 쓰고 횡령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났으면 임명 철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임명 철회를 하지 않고 강행을 하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거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계속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방식이 아니고 항구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1년 동안
2인 체제 5명이 있는 위원회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하면서 중요한 의결 과정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건 탄핵할 수밖에 없다 계속 강행하면 이걸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죠. 그러니까 임명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임명했고 임명하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 그건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든 탄핵할 건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예. 반박하실 부분이 있어요?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그 제65조 1항에 뭐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각 부의장, 기타 이 정해진 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기 훨씬 전에 옛날 옛적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무슨 카드를 썼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탄핵 소추의 사유로 삼는다면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즉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업무 집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하등 그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2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선출해야 될 3명의 방통위원을 선출해 주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반론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4명 이상이 이제 참여해야만이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 법률안까지 내놨어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2명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4명 이상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결국 민주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현재 박문진 이사를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는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현재 체제가 더 이상 변경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민주당의 그 억지 주장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가 끝난 상태인데 자꾸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모든 것을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 불가한 거죠. 자, 지금 잠깐만요. 이 2인 체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의했고 오대영 라이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논증했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잠시만요. 김용남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그 논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주시죠. 탄핵안에 대한 입장이에요. 민주당 포함한 야 6당에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안 하겠죠. 개혁신당이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탄핵의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익이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해줄 거냐라는 예.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결정을 보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라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대한 위배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크게 보면 2가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왜 두 사람이 운영을 했느냐,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하고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편향된 의식은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2인 운영도 사실은 이게 불법적인 운영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우리나라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한 인물이냐, 잘된 인선이냐, 그거는 개혁신당도 잘된 인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가지고 갔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거냐? 예. 저희는 오히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이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되고 야당이 주장했던 게 근거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상황만 만들 수 있으니 예. 이런 탄핵은 이거는 일종의 탄핵 남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은 전혀 유효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때 보여준 태도로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예. 잘못된 인선임을 국민들께 더 각인시키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하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그 전에 사퇴를 하거나 그 자리에 없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나올 텐데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기각 형태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김유정 의원이 아까 반박하실 것 같았는데 말씀하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헌재에 가서 기각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리를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 이태원 참사 때 벌써 물러나야 했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비슷한 차원인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데 아까 김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MBC 한참 전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카 사용 이거는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네.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장관급 공직자로서 과연 적격한 인물인가 법적 도덕성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오늘까지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그 횡령과 유용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했던 그러니까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루 만에 어제 이미 속도전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졸속도 아니고 광기이다라고 이제 당에서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 정도로 졸속으로 속도전으로 의결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방통위 설치법이나 뭐 운영에 관한 법 위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2인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방문진 이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본인하고 어저께 임명된 그 김태규 부위원장까지도 이제 임명을 둘이서 두드리고 그리고 본인은 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또 기각하고 이런 것들도 다 탄핵 사유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이사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무고 탄핵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이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하는 이런 방통위원장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동훈 예. 대표 답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것이고 불법적인 요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앉아서 그럼 죽을 수 없잖아요. 서서 싸워야지. 그런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임명권 가지고 국정 운영 그 두 가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앉아서 죽냐, 서서 싸워야지 이런 말씀 드린 네. 겁니다. 자, 잠시만요. 윤재관 의원님.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의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주요한 프로그램들이 하차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진 또 교체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MBC는 또 민영화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방송 시장을 완전히 이제 민영화 판으로 이제 만들고 공영방송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판으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은 아주 가벼운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KBS 보시면 땡윤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KBS의 이사진을 바꾸면서 이사장도 바꾸면서 잘 나가던 프로그램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제 폐지돼 버리고 그러면서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다 잃었다. 이런 비판이 국민들에게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YTN이 민영화됐는데 그 민영화되는 구조를 MBC가 또 전체를 또 바를 것이다. 이걸 다 우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속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의 어제 운영을 보면 이게 민주국가인지 이성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통위의 규칙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열기 전에 이틀 전에 회의를 열고 안건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회의를 열도록 돼 있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면 그게 또 뭐 안 지켜도 됩니다만은 이틀 전에 하는 게 아니고 6시간, 5시간 만에 그걸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그리고 KBS 이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면접도 안 본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임명을 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 차원에서의 이 쿠데타다. 그렇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재원, 김용남 의원 차례로 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지금 사유를 쭉 제시하는데 들어보면요. 하루 동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숨쉰 것 빼고는 다 엮어서 탄핵 사유로 넣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어서 하루 동안에 한 것이 결국 박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 선임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그전부터 이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임 방통위원장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혹시 선임할까 봐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또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KBS 이사 또 박문진 이사 선임이 되니까 그것을 이유로 또 지금 탄핵 소추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지금 자꾸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데 전 국민 중에서 지금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했던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온갖 편향과 그 제대로 공정하게 방송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지금 와서 편향된 방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용남 의원님. 저도 방통위에서 이루어졌던 박문진 이사 선임이나 KBS 이사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법원의 어떤 가처분 형태로 법률적인 쟁송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는 이길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다만 싸움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소추는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종의 화풀이 내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보여주기식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나는 순간에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투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왜 손해보는 식으로 투쟁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신당은 이 탄핵소추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슈는 저희가 이제 박문진 이사진 구성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MBC 박문진 이사 6명입니다. 우선 윤기룡, 이호용 이사는 MBC 출신입니다. 일각에선 김재철 사장 시절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선임이 됐는지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검사 출신이 둘이나 된다는 겁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개적으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었고요. 허익범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이었습니다. 친분이 기본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뭐 MBC 장악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을 내려 꽂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검사 출신인 건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방송국의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에 검사 출신이 왜 둘이나 필요한 걸까요? 네, 김정희 의원님. 박문진 이사 의결하기 전에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31명이 공모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물론 아까 김 전 의원님은 전임자 때부터 검토나 이런 작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검토에 의한 의결로 보세요? 아니,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방문진 이사 지원자만 뭐 31명이고 KBS 이사 지원자도 뭐 50 몇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0명이 넘는 인원인데 두 사람이서 2시간 동안 그거를 검토해서 이거를 의결을 한다? 이거는 절차도 많이 위배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원자가 있으면 거기서 선별해서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시간 만에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건 처리가 이거 하나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아까 이제 그 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여당 추천 그 이사 6명에 대해서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뭐 그 방송에 관해서 전문성이 뚜렷이 보인다거나 또 뭐 어떤 각 분야를 대표성이 좀 있다거나 뭐 이런 구성도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의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시간에 뚝딱 해치우는 이런 정도로 다 짜여진 각본대로 이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3일간의 청문회와 이런 것들을 다 앉아서 거짓말 해가면서 견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김태규 그 부위원장도 어제 임명받아서 무슨 내용을 알아서 본인도 어제 임명받은 사람이 이걸 알아서 이렇게 잘 알아서 처리를 했겠어요. 두 사람 다 어제 첫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이 방통위원회에서 방송 장악, 뭐 언론 장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김 전 의원님. 근데 이제 뭐 이틀 만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전부 그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인가요? 사실은 그 내부의 직원들은 전부 다 그 스크린을 다 하고 적임자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의 그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그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이것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일이 면접해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현안인데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임자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나가고 후임자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50여 명, 30명 전부 다 일일이 신상 검토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까지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죠. 직원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전문성 면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다. 무슨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놓죠. 예. 인사를 해보면요. 그냥 그 인사권자가 앉아서 마구 휘두르도록 하지 않고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중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뿐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를 뭐 2시간 동안에 또는 이틀 동안에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이거 다 정해진 대로 그냥 도장만 찍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러면 용산에서 정해준 명단에 대해서 용산이 그대로 정해준 처리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용산이 정해준 명단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전임자들이나 내부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은 전문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다른 면에서 예를 들어 법률가이기 때문에 또 저 내부의 법적인 지금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영에 좀 더 그 전문성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이 사람은 경영 진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 사람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할 수가 있죠. 그것을 자꾸 지금 보면 뭐 탄핵이다 뭐 하면서 온갖 화풀이와 그다음에 트집 잡기에 일관하는데
지금 공영방송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돌이켜보는 좀 반성의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성을 예.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되고요. 저는 2시간이라고 얘기했지 이틀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남 의원님. 지금 검사 출신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특검이죠. 그래서 앞서 저희도 이제 통화하면서 이호찬 MBC 언론노조 MBC 본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2명이 들어간 건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에 법조인이 포함된 경우는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검사 출신이 2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허익범 전 특검 그리고 예. 임무영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2사람이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물론 박문진 이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허익범 특검 그러니까 특별 검사까지 지낸 분이 박문진 이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건 뭐지 하고 갸우뚱했는데 예. 아마도 박문진 이사장 후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문진 이사장 후보요. 예. 그러니까 이사 중에 이사장을 선출할 테니까요. 그런 몫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요새 안 그래도 뭐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여기저기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돼서 말이 나오는데 박문진 이사에도 2명이나 한꺼번에 들어가서 역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윤재관 의원님,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치검사, 스폰서검사, 식민사학검사 이 3가지의 얘기가 나왔었던 인물입니다. 정치검사의 측면에서는 현직으로 재직할 시절에 법무장관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을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식민사학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때 민족 역사학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식민사학에 찌든 검사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계속 받았죠. 예. 특히나 이제 스폰서 검사라는 얘기도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이 서울 고검에서 이제 마지막 옷을 벗었는데 그 좌천성인 거죠. 스폰서가 있었고 그것을 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임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적죠. 출근길에 당직 인사에 대해 묻자 변화와 민심을 얘기했습니다. 친윤 인사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이야기로 해석이 됐죠. 오늘 아침 최고위 분위기도 묘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정 위의장은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발언 안 한 것. 우유 좀 갑시다.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좀 주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심이 정 위의장을 지키는 쪽에 있는 걸로 해석되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재차 사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점식 위의장이 조금 전 사퇴했습니다. 네, 당직 인선 놓고 충돌 양상이 좀 빚어졌는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현장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희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전 의원님, 결국 한동훈 대표의 의사를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서 사퇴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민심을 존중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예를 들어 정책위 의장이 당대표의 임면권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이 당대표의 임면권에는 정책위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그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당대표의 임명권에 해당되는 당직과 원내 기구는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당대표의 임명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의 단합을 위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물러났는데 네. 그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실질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까지 하게 되었고 그러니 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면권은 대표한테 있는 게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자체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제가 이것은 결국 당헌 해석의 문제이니까 당헌 해석의 최종 권한은 상임정국위원회에 있고 그 상임정국위원회에 있다는 것도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상임정국위원회에 당헌 해석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계속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상임정국위원회에 당헌 해석을 받아볼 기회까지 놓치고 이렇게 약간 문제를 키워온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이 조금 더 이제 논란이 없고 한동훈 대표가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서 빨리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게 사실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용산의 뜻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신임 당대표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 입장대로라면은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 가운데, 권력 투쟁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승인 거죠. 뭐 과정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얘기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정 전 의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끌어옵니까?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 그렇다면 그 정책위 의장이 도대체 뭐라고 그 자리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당 사상 정책위 의장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임기 가지고 투쟁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비대위를 거쳐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그 과정에서 직전의 당직들은 자동 해산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느 당이든 간에. 그리고 새롭게 당대표가 그 당직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여태껏 다 어느 당이건 해왔던 것이었는데 왜 유독 이 정책위의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벌써 지금 일주일 넘게 8월이 돼버렸잖아요.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4일 날 삼겹살, 모듬쌈 뭐 먹으면서 러브샷하고 굉장히 뭔가 엊그제도 화기애애한 뭐 네. 그런 독대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아직도 굉장한 거리가 있는 것이고 봉합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쉽지 않겠다, 가시밭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당직 개편은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 저 말이 무슨 의미냐? 정말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알아서 잘 판단해봐라. 다른 뉘앙스가 있는지 굉장히 분석들이 다양했거든요. 결국 저 메시지는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해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좀 따라달라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대표의 뜻에 따라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아무튼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자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7월 23일 날 하고 나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책위 의장 한 명 가지고 지금 집권당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한 시간인가, 한가한 기간인가, 이걸 정말 반추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추천 권한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을 본인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이 착착 진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텐데 그것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좀 바라고 있는 거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진척이 없고 정책위장 한 명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물러나느냐만 가지고 좀 일주일 내내 싸웠단 말이죠. 근데 아직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조국혁신당도 이런 정무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새 대표가 임명이 되면 전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당원에 분명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계속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당원에 분명히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에 있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을 몇 번 했던 정당입니까? 이런 정당이 이런 규정 하나 제대로 안 갖추고 아니면 정치적인 도의를 가지고 관례를 좀 지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것은 지금 집권 야당이 얼마나 아마추어 정당이고 무책임한 정당이냐, 이것을 이번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한동훈 대표의 승리입니까? 단기전에서? 외형은 그렇죠. 근데 깔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7월 23일 날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그 다음 날이든 다음 날이든 임명직 당직자와 관련해서는 일괄 발표하는 형태로 빨리 체계를 갖추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당대표 비서실장 한 명 임명하고는 한참 있다가 사무총장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책위 의장 사퇴가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아직 빈자리고 대변인단도 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직 한 명씩 교체하는데 벌써 열흘을 소비한 것이고 당직 인선이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당대표로 선출은 됐는데 당대표직을 수행할 준비는 안 돼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재현 의원님.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당직들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남았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우리 당이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될 때만 해도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책위 의장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자 해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을 하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전에는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요. 러닝메이트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 제도였고 선출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1년으로 그에 대해서 명시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당대표의 임명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을 좀 바꾸면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되는 과정도 그 당대표가 바뀌면서 그때 또 해필이면 원내대표도 바뀌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교체와 함께 정책위 의장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정책위 의장이 임기가 한참 남은 상태에서 새로 당대표가 임명되면서 겪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 당헌 해석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는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직은 자연스럽게 그냥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른 세 패널 분들께서도 여당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선우 후보 2번.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출마한 기호 2번 강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선우 후보 전에 우리 대선 때 정말 이런 말 썼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쫙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작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 작업 정말 재밌었어요. 강 후보가 많이 도와줬죠.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고위원 후보들을 잇따라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의 유튜브 출연 모습을 봤는데 대선 때는 강선우 후보가 많이 도와줬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도와줍니까?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유발 하라리라든지 아니면 짐 로저스라든지 마이클 샌델이라든지 그런 대담을 섭외에서부터 기획 그리고 실무까지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결을 굉장히 많이 맞춰왔어요. 사실 그런 기획을 하려면은 실무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내용을 준비할 때는 후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보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철학이 이끌어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함께 호흡을 쭉 맞춰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 체제에서도 같이 좀 호흡을 같이 계속 맞춰왔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많이 붙들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지난 주말 거치면서 김민석 후보의 득표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뒤에서 이재명 대표가 돕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요. 돕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희 이제 당원들께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지도부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의자에 놓는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재명 2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분노가 이만큼 있으니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민주당 4기 집권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이 과제들이 과연 민주당 4기 집권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에 대한 물음표. 그러니 5기, 6기까지는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마 좀 그 초반에 나왔던 표의 결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를 내심 지원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편하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무래도 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서 당원들께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그제 JTBC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탄핵에 무게를 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관련 현안이 쌓여 있다라고요.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법을 들여다봐도 그 내용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탄핵 열차라고 시중에서 불리는 그 열차에 저는 지금 현 정권이 셀프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셀프주의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 강행한 것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미 분노가 여기까지 찼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할 생각 전혀 없고 우리 갈 길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국회가 해야 할 일,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 그러면 대통령 임기 단축, 그다음에 중임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빨리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지금 너무 분노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뜻을 고스란히 받드는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저도 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당대표가 되는 걸 거의 확실시하면서 이 표현을 쓰신 거죠. 네, 그렇죠. 2기 지도부가 탄생한다면 네. 그렇다면 기존의 강성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약화되고 그러니까 좀 유연한 지도부의 색깔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의도 그리고 특히나 정당의 지도부가 국민을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 정권에서 민주당, 야당의 지도부가 강성이 아닐 수가 있을까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자원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팍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가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닮은 것이 여의도의 모습이고 특히나 야당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강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 모습을 그대로 투영을 한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연성이라 함은 사실은 정당이 정치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고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과 함께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하면서 이 감정적인 신뢰를 얻어내는 것은 저는 정책적 유연성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저는 좀 강성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의 여당과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대화요? 누구의 책임인가를 떠나서. 총선 결과를 보면요. 책임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는 좀 서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그 행복한 중간을 찾아가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미 그 시대는 많이 지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엔 서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뭔가 넉넉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당신이 다 가지거나 내가 다 가지거나 그런 생존 게임이 이미 매우 일상화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정치권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정하고 밀고 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다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포션이 저는 어떤 협상이나 대화일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명령하신 바를 잘 수행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도리인 것이지 국민 상과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뭔가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권의 모습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라 함은 저는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최상병 특검, 제3자 특검 있잖아요. 그걸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보도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보도가 됐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캠프 측에서 수정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이재명 있습니다. 후보 측에서 네, 사실이 네. 아니냐고 반박을 했군요. 네,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 의혹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추천을 해서 그 특검법으로 국회가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을까? 예.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수사 결과가 있으면 또다시 이것을 다시 한번 봐보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검의 정부, 그 특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한중간에 있으니 야당이 추천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승복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네. 이렇게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펼쳐져 있는 길을 두고 왜 굳이 다른 길을 가야 하는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표현을 쓰신 걸로 언론 보도는 네. 되던데요. 네, 이두저도 아닌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동훈 당시 후보였죠.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여기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여기 표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데 막상 지금 지도부 꾸려지고 나서 아니면 그 전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것은 진중하게 검토된 안도 아닐 뿐더러 진실로 추구를 할 만한 의지도 없었을 뿐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당 일각에서는 물론 지금 당론으로 추진은 하지만요.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신중론 혹은 우려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나쁜 행정보다는 행정 공백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나쁜 수사보다는 수사를 묶어놓는 것이 낫다라는 것과도 통하는 것인데요. 국회에 왜 탄핵 소추 권한이 주어졌을까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정부 등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특정 회기 동안 탄핵 소추권을 발의를 할 수 제한이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은 국회가 입법부가 해야 되는 그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을 덜 부지런하게 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이게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을 하는 주체의 몫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여권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 민심에 반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어떤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저항을 하는 그 시간을 묶어놔야 되는 의무가 국회는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한 1분여 남았는데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도 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왜 답보 상태인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충분히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큰 의석을 야당에게 주었을 때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게 속도가 날 것이다. 네. 속도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정량 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에 대한 대답을 아직 확실하게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정권을 잡으려고. 근데 정권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어떤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들을 아직은 많이 못 보여드린 상태다. 예. 그러니까 왜 싸워? 정치가 싸워서 싫어라고 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아직까지는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갖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표를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받아내는 일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차기 지도부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제시될 수 있다.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 듣고 주말에 이제 호남 경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선우 후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법인카드를 한 번도 안 썼다더니
15번에 걸쳐 100만 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인카드로 상품권 산 적 없다고 하더니 400만 원어치를 구입한 자료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공직자 혹은 공직 후보자의 언행의 검증은 임명이 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따질 건 계속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시리즈9 프로 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요소로 닿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네 가지 디핑으로 치킨도 찍먹하세요. 딥딥 크런치 프라닭 치킨. 건강은 챙겨야 하고 맛없는 건 먹기 싫은 어른이를 위해 센트룸 멀티구미, 센트룸 비오틴 디구미, 센트룸 에너지 구미. 건강 이제 맛있게 챙기자. 센트룸 구미.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고 풍부하게, 백도씨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